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자, 1번 논제 볼게요. 자, 가를 활용하여 밑줄친 기역, 니은, 디귿의 심리 상태를 각각 설명하시오 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은 나와 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를 먼저 읽어볼게요. 가부터. 자, 가에서는 두 가지 심리 상태가 나오는데요. 네, 첫 번째 연민이고 두 번째는 여기 감정이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읽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가에서 연민은 다른 사람이 부당하게 불행을 겪고 있다는 인식에 초래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연민을 다른 사람의 불행이나 괴로움에 대해 느끼는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보았다. 자, 연민의 세 가지 인지적 필요 조건을 갖고 있다. 연민은 이렇게 조건이 있대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고통이 사소하기보다는 심각한 것이라는 믿음 또는 평가이다. 이게 심각하다는 평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해당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 세 번째, 이 감정을 느끼는 사람의 가능성이 고통을 겪는 사람의 가능성과 흡사하다는 믿음이다. 말하자면 내가 그 감정을 느낀다면 나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인데 번역투의 문장이라 이 짧은 문장으로는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뒷부분 설명을 읽어보면서 좀 더 이해를 해볼게요. 자, 먼저 심각함을 살펴보자. 첫 번째 조건이죠. 연민은 다른 주요한 감정과 마찬가지로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그것은 문제의 인간이 잘 사는 것과 관련해 어떤 상황이 중요하다는 인지를 포함한다. 이 점은 직관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칫솔이나 종이집게 같은 사소한 물품 또는 심지어 손쉽게 대체 가능한 중요한 물품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연민을 보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손쉽게 대체 가능한 것은 그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이건 중요하지 않든 상관없이 손쉽게 대체 가능하다면은 그걸 우리가 심각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심각하다는 판단, 즉 상황의 심각성이 크기를 갖고 있다는 판단이 우리의 정서적 반응 자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번역한 문장들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어색한데 우리가 이제 미루어서 읽어본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심각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연민을 느껴볼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된다는 거죠. 별일 아닌 거에 대해서 우리는 연민을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내용이고요. 그 다음 부당함을 살펴보자. 누군가를 딱하다고 느끼는 것은 그가 겪고 있는 공경에 그 스스로의 책임이 없거나 과중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고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뭔가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연민을 느낀다는 거죠. 만약 본인 잘못으로 인해 슬픔이 일게 되었다고 믿는 한 그를 딱하게 여기기보다는 꾸짖고 질책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에 따라 이제 뭐 이렇게 수감이 된다던가,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연민을 느끼지는 않죠. 왜냐하면 마땅한 일이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이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거나 그러면 굉장히 연민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당함, 그죠? 부당함이 하나의 연민의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도 비슷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자. 연민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겪으리라고 예상되는 불행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거나 혹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따라서 고통을 얼마간 경험하고 이해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이해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번역투라. 만약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곤경에 빠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그 사람은 연민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이제 고통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가 나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 혹은 내 주변 사람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어. 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연민을 느끼게 되는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연민의 감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자, 반면에 감정이입은 다른 사람의 경험을 어떤 식으로든 특별히 가치평가하지 않고 상상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상상적으로. 그래서 가치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각하냐, 부당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한번
상상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입은 대개는 숙련된 메소드 연기자의 정신적 준비와 비슷하다. 그것은 고통받는 사람의 상황을 참여적으로 행위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그 연기자 자신은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죠. 혹시 나도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절대, 그죠? 나는 절대 결코 그런 일 당할 리가 없어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일종의 이중적 주목이, 즉 고통을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다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상상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해보는데 그게 나는 그렇진 않다, 그죠? 라는 의식을 간직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심리학과 정신분석문헌에서 분석가가 환자에게 표하는 공감뿐만 아니라 환자 자신의 공감 능력을 논하면서 가장 흔하게 감정이입이 묘사되는 것이 이런 종류의 이중적 주목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심리학과 정신분석학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사와 환자가 있는데, 정신병동이에요. 의사와 환자가 있는데 이런 어떤 환자가 뭔가 환각 증상이라든 창난 증상을 일으켜가지고 의사한테 호소할 때 의사는 환자의 감정이입을 하긴 하지만 연민을 느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설명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연민과 감정이입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그렇게 될 것인가,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지면은 연민이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감정이입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기억, 니은, 디귿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살펴봐야 되는데, 2개만 나와주면 참 좋겠는데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나를 보면 기억이 여기 나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선왕이 당상에 앉아 있는데 소를 끌고 당하로 지나가는 하인이 있었다. 왕이 이를 보고 물었다. 소를 어디로 데려가느냐? 하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새로 종을 주조하는데 이 소를 죽여서 그 피로 틈을 메우기 위해 데려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 소를 놓아주도록 하여라. 나는 그놈이 두려워 벌벌 떨며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감을 참아보지 못하겠느니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소의 기분을, 그죠? 죄 없이 이런 판단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첫 번째, 두 번째 심각성, 그리고 여기 나오는 부당함,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인이 대답했다. 전하, 그러면 짐승의 피를 종의 틈에 바르는 흔종의 예를 폐지하오리까? 그러니까 왕이 말했다. 아니, 어찌 혼종의 예를 폐할 수 있는가? 그건 해! 라는 거죠. 그리고 소를 양으로 바꿔 쓰도록 하여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는 불쌍해 보이는데 요거는 폐지할 수 없으니까 양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거나 이렇게 보편적으로 확장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런 일을 당하면 다 억울하고 심각한 고통을 겪으리라는 것을 다른 동물이거나 사람들에게 확대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정도만 인식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3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된 게 아니라 마지막 조건, 그죠? 마지막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이 부분은 감정이입으로 우리가 판단해 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달을 볼게요. 거미 새끼 하나 방바닥에 날인 것을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문 밖으로 쓸어버린다. 아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 심각함이나 부당함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그냥 문 밖에 쓸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은 감정이입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연민은 뭐 고사하고 감정이입도 안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연민도 표현해 볼까요? 연민도 아니고 감정이입도 아니다. 자, 어니젠가 새끼 거미 쓸려 나간 곳에 큰 거미가 왔다. 어니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니생간가? 아무튼 큰 거미가 왔다. 나는 가슴이 짜릿한다. 나는 또 큰 거미를 쓸어 문 밖으로 버리며 찬 밖이라도 새끼는 대로 가라고 하며 서러워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어쨌든 뭔가 내가 그 고통을 같이 느껴주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최소한 감정이입 단계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끼 거미가 이제 밖으로 내버려지니까 어미거미가 왔을 때 새끼 거미를 찾을 거 아닙니까? 그 슬픔을 공감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아린 가슴이 싹기도 전이다. 어디서 좁쌀만한
좁쌀만한 한 알에서 가재 깨인 듯한 발이 채 서지도 못한 무척 작은 새끼 거미가 이번엔 큰 거미 없어진 곳으로 와서 아물거린다. 여기서 어미거미도 같이 만나라고 밖에 버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새끼가 와가지고 어미를 찾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가슴이 메이는 듯하다. 내 손에 오르기라도 하라고 나는 손을 내어 미나 분명히 울고 불고 할 이 작은 것은 나를 무서이 달아나 버리면 나를 서럽게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쓸어버렸는데 두 번째는 어미도 같이 쓸어가지고 문 밖으로 버렸는데 이번에는 너무 슬프니까 그죠. 미안하고 슬프니까 손을 내밀어서 이제 손으로 이렇게 가져다 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랬더니 오히려 이 새끼 거미는 무서운 거죠. 엄마도 없고. 그래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서러운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작은 것을 고이 보드라운 종이에 받아 또 문 밖으로 버리며 이것의 엄마와 누나나 형이 가까이 이것에 걱정을 하며 있다가 멀리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쉬이 만나거나 했으면 좋으련만 하고 슬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슬퍼하는 그리고 서러워하는 가슴을 메이는 이런 표현들이 각각 내가 이런 어떤 거미들의 이산 가족이 된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같이 공감하면서 마치 나의 일이냐 그죠 이렇게 같이 슬퍼해주는 이런 부분 우리는 연민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문장을 정리해주면은 답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예시 답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어떤 게 좋은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라는 것을 한번 또 판단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특이하게 예시 답안이 3개가 나와 있어요. 그 3개를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좀 아쉽고 두 번째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무난하니까 세 번째는 각자 읽어보시고 첫 번째는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그러면 여기 이 부분 나머지는 다 좋아요. 나머지는 다 좋은데 식민차에서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에 대한 감정이 투영되어 등등등 얘기가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배경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과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도 충분히 답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추론해내는 것은 과연 출제 의도인가 라는 부분에서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부분은 좀 과하다. 작품 속에서 읽어볼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예시 답안 2번에는 글을 쓰는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보고 모방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감정이입은 타자의 경험에 먼저 이것부터 감정이입은 타자의 경험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상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고 연민은 타자의 불행에 대한 공감을 거쳐 고통스러운 감정에 이른 상태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감정이입과 그 다음에 연민은 이렇게 단 하나 상상으로 재구성하고 연민은 공감을 거쳐 고통스러운 감정에 이른 상태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추론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모방하는 것은 좀 무리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제시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잘 참고해서 쓰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자, 연민에는 타자의 고통에 대한 심각함, 타자가 겪는 고통의 부당함, 타자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이 될 가능성이라는 3가지 조건이 전제된다. 이 정도 쓰는 게 맞겠죠? 연민은 이렇고, 근데 감정이입은 타자의 어떤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으로 감정이입을 설명해주면 그만이지 이렇게까지 우리가 감정이입을 쓸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 설명을 해주는데 니은에서 시적 화자는 거미새끼를 차가운 바깥세기로 쓸어버렸다. 이는 감정이입도 연민도 가지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 니은이 먼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니은에 대한 평가를 뒷문장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의도를 각각 나눠가지고 논리적으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압축해갖고 쓰는 게 아니라 딱딱 구분해가지고 쓰고 있죠. 그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잘 된 그런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기억에서는 제선왕은 소에게 측은한 감정을 느껴 소 대신 양을 쓰도록 명령한다. 여기까지가 기억이 말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가
뒤에 나오는 거죠. 소가 처한 상황의 심각함이나 부당함 이런 것들은 나의 그 적용한 분석의 결과 아닙니까? 감정이 양에게까지 투사되지 않았던 점에서 감정이입은 일어났으나 연민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부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 이렇게 제선왕이 소 대신 양을 쓰도록 명령한 부분은 그냥 기억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석한 부분은 분리를 해서 다음 문장에 쓰고 있는 점 아주 좋습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죠. 디귿의 시적 화자는 거미 새끼를 쓸어버린 자신의 행위가 거미 가족을 흩어지게 만들었음을 인식하고 서러워한다 라고 해서 디귿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는 거미의 고통이 심각하고 자신의 행위를 등등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이것이 연민이다라는 해석, 이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두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죠. 해석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주 이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모범 답안이다. 진짜 모범 답안이다. 단순 예시 답안이라고 보기보다는 모범 답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전반부 이 부분은 조금 유보. 여기에 대한 판단은 유보고요. 뒷부분이 굉장히 잘 쓰여져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시답안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무난합니다. 무난하고 잠깐 화면 멈춰서 읽어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다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